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준비반의 조여은입니다. 오늘부터 저랑 함께요, 경영학과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요, 우리 경영학 수업의 첫날로 우리 경영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경영학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경영학을 공부해 보신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OT 수업 한번 들어보시면요. 경영학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천천히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경영학을 여러분들 정복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우리 경영학에 여러분들 보통 8개 과목이 있습니다. 아마 역시 우리 중에 수업을 듣는 친구, 경영학과인 친구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8과목은 일반적으로 경영학과에서 전공 필수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회계가 있고요. 두 번째 재무관리, 그리고 세 번째 경영전략, 그리고 네 번째 생산 운영 관리,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케팅, 여섯 번째 인적 자원 관리, 일곱 번째 조직 행동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 일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보시는 이 총 8과목이 우리 경영학과에서 전공 필수 과목으로 선정되어 있는 과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경영학은요, 이런 8가지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좀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첫 번째, 기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영학은 왜 배우나요? 경영학을 배우는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죠. 이 경영학이란 학문 자체가 출발한 거는요, 결국에 기업이 어떻게 경영 활동을 진행해 가는지 그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해 왔었는데요. 바로 그러면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학문이네요. 그럼 우린 기업이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실제 활동을 해 가는지를 가장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기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기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기업의 목표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목표는 매출의 극대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요. 기업의 목표는 우리 뭡니까?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게 그게 바로 기업의 목표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수업 목적으로요, 기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 생각의 수업 목적으로는 기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뭐냐면요, 바로 이윤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이윤 극대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은 경영 활동을 해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기업의 목표는 바로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기업가치 극대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의 목표는 이 3가지가요, 어찌 보면 좀 다른 말 같아 보이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어떤 일정 조건 하에서는 이 3가지의 목표가 다 동일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회사를 다니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닐 때 가장 중요한 2사람을 뽑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제 생각으로는 다음과 같은 2사람이 아마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누구냐? 첫 번째 사람은요, 바로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이죠. 누굴까요? 그렇죠. 회사 사장님이죠. 그렇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사장님은요, 우리 배로 본다면 이 배의 선장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이 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쪽으로 항해를 해 가야 될지, 그러한 소위 말해서 방향을, 그리고 목표를 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사장님 말고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최고 재무 담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CFO라고 하는 사람이죠. 최고 재무 담당자는요, 보통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바로 우리 사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투자하고자 할 때, 그러면 그 사업을 영위할 때는 당연히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 돈, 자금이 필요합니다. 최고 재무 담당자는요, 바로 이 자금을 어떻게 융통해 올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회사의 살림살이를 하는 그런 담당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최고 재무 담당자의 자리는요, 최고 경영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보직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고 재무 담당자이신 분들이요, 다음 단계로 보통 CEO, 그렇죠, 최고 경영자로 자리를 이동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최고 재무 담당자는 바로 최고 경영자가 되기 위한 바로 전 단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만큼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요, 저는요, 이 두 사람의 위치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계의 재무제표상에서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칠판에 적혀있는 이게요, 바로 회계의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계 시간에 다시 배우긴 할 건데요. 우선 이 회계 재무제표를 좀 잠깐만 보면요. 우선 첫 번째, 회계 재무제표의 가장 중요한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만 이야기해 볼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어떤 A라는 친구가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A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친구는요, 현재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냐? A는 바로 100억을 가지고 있고요. B는 현재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A랑 B 중에 누가 더 부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당연히 우리는 A가 더 부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맞는 말이죠. 현재의 재무 상태만 봤을 때는요, A가 훨씬 더 부자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A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 게 2019년도 12월 31일이라면요. 그러면 A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벌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A는 여기에 1억을 벌었습니다. 1억을. 플러스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A는 결국에는 올해 초에 99억을 가지고 있었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 B는요. 1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냐? 9억을 벌었던 겁니다. 9억을. 그러면 B는 원래 1월 1일, 즉 연초에 얼마 있었냐? 1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는 딱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처음에 연말에 A는 100억, B는 10억이라는 재무 상태만 봤을 때는 A가 훨씬 더 부자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자세히 보니까요. A는 1억을 벌었고 B는 9억을 벌었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일단 현재의 재무 상태는 A가 훨씬 더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의 발전 방향이나 경영의 성과는 누가 더 좋다? 그렇죠. 우리 B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의 우리 재무와 관련된 어떤 현재의 상황을 알려줄 때는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재무제표가 필요한 겁니다.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는, 그 현재 시점에서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이런 회계 재무제표와 또 1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알려주는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의 이런 재무제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무제표, 특정 시점과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알려주는 이 두 가지 재무제표만 있으면 이 기업이 정확하게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항상 확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표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알려주는 포괄손익계산서라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잠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경영학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요, 기업이 1년 동안 경영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이 두 가지 재무제표를 통해서 제가 한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회사의 최고 경영자와 그리고 최고 재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 두 사람이 일정 상태의 일정 시점에서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여기에서 그 두 사람의 위치가 어디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요. 저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이 두 사람은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최고 경영자랑 최고 재무 담당자가 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최고 경영자가 당연히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사람 흔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CEO. 우리 장난스럽게 SEO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 CEO가 여기 있을 겁니다. 자, CEO가 여기 위치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CEO 아래쪽에 누가 위치하냐? CFO가 위치할 겁니다. CFO가. 그러면요. CEO와 CFO가 이렇게 자리를 위치하면요. 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CFO는요. CEO가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그거를 생각을 하면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누가 가지고 오냐? 그렇죠. CFO가 마련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CFO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 오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 재무 상태표라는 거, 지금 특정 시점에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거는요. 보시다시피 왼쪽에 자산이라는 게 오고요. 오른쪽에 부채랑 자본이라는 요 두 가지가 옵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며칠 전에 집을 샀어요. 물론 농담입니다. 물론 제가 집을 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예로 그냥 제가 집을 샀습니다. 제가 집을 샀는데 제가 집을 얼마 주고 샀냐? 10억을 주고 샀어요. 10억을. 자, 제가 집을 10억을 주고 샀습니다. 10억을 주고. 그러면 제가 10억을 주고 샀는데요. 저 10억이 전부 다 제 돈이냐? 아니죠. 제 돈 얼마였냐? 제 돈은 3억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요? 그렇죠. 국민은행에서 빌려왔죠. 7억.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내가 현재 어떤 집을 하나 살 때요. 그 집을 하나 살 때 내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 오냐? 그렇죠. 내 돈 3억과 뭡니까? 남의 돈 7억. 이렇게 해서 제가 자금을 가져와서 내 집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우리 재무상태표라는 건 뭐냐? 왼쪽에 자산이란 건 지금 우리 회사가 정말로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자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런 자산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을 내가 사거나 만들 때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야 하냐? 그렇네요. 그게 오른쪽에 나오네요. 어떻게? 남의 돈과 내 돈으로 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집을 사서 10억짜리 집을 사서 남의 돈 7억과 내 돈 3억으로 이렇게 자본을 가져와서 제가 10억이라는 집을 하나 샀는데 제가 어느 날 친구들을 불러서 집들이를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 여은아 너무 집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야 여기서 방 3개 중에 하나만 내 거고 2개는 국민은행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단지 그거를 자금을 조달해 올 때 어떻게 가져오냐? 그래요. 남의 돈과 내 돈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CEO와 CFO가 바로 이 회사의 가장 중심인 이 중간의 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CEO와 CFO가 여기 가운데 위치를 하게 되면요. 자, 첫 번째 CFO는 뭘 하냐?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사장님이 어떠한 것에 회사의 회사의 어떤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위해서 어떤 곳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요. 당연히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CFO가 어떻게 하냐? 요 돈을 조달해 옵니다. 근데 어떻게 조달해 오냐?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남의 돈과 우리 돈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가지고 오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오면 당연히 뭘 줘야 돼요? 그렇죠. 이자라는 걸 줘야 됩니다. 이자라는 걸.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자본, 우리 돈을 가지고 온다는 건 뭐냐? 소위 말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건데요. 주식 같은 걸 발행하면 나중에 뭘 줘야 되냐? 배당금 이런 걸 줘야 돼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자본을 돈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있죠. 그게 이자일 수도 있고 배당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CFO는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남의 돈과 우리 돈을 가지고 와서 사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돈을 내가 확보해 오면 되는데 그걸 어떤 조합으로 해왔을 때 가장 우리가 효율적이고 비용을 적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늘 밥만 먹고 하는 게 뭐냐? 그 연구하는 겁니다. 남의 돈과 내 돈 이거 어떻게 조합을 해 가져왔을 때 그때 우리 회사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CFO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 우리가 봤을 때 현재 필요로 하는 자금 중에 부채랑 자본을 예를 들어서 뭐 7대 3으로 가져오는 게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럼 그렇게 자금을 융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부채와 자본에 있는 이쪽을 CFO가 어떻게 하냐? 바로 이렇게 자금을 융통해 오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 바로 자금 조달이라 그럽니다. 자금 조달. 이걸 우리가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CFO는 어떻게 부채, 남의 돈과 내 돈을 적절하게 조합해 와서 이걸 가장 비용을 싸게 해서 가져올 수 있을지 그걸 늘 연구하는 사람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CFO는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 오면 이제 돈을 딱 확보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돈 가지고 뭐 하냐? 그렇죠. 이 돈을 이제 사장님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딱 확보가 되고 나면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던지겠죠. 위로 던질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올라가냐? 자, 보시다시피 CFO가 자금을 마련해 오면요. 요걸 사장님한테 이렇게 전달할 겁니다. CEO에게 이렇게 전달할 거예요. 자, 사장님 요거 제가 돈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돈을 받아주세요 라고 딱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그래 이제 사면서 딱 돈을 받겠죠. 그럼 사장님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CFO가 가지고 온 돈을 딱 확보한 상태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우리 회사가 앞으로 미래가 정말 프라미스하게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CEO는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제품이 너무 잘 나간다. 아, 그래? 그러면 좀 더 공장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이 돈을 활용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예를 들어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그러면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뭔가 성장성이 있는 곳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돼. 그럼 그런 쪽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말 그대로 사장은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아주 프라미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장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장이 정말 멋진 사장인 거죠. 맞죠? 그래서 사장님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야 그래야 모든 게 보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 자리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식구들과 함께, 우리 이 직원들과 함께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고민을 하시다가 그리고 난 뒤에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뭘 하게 되죠? 그렇죠. 이 돈을 가지고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투자를 어떻게 하냐? 자, 사장님이 투자를 하는데 보통 요 자산에 보면요. 뭐가 있냐? 여기 아래쪽에 요게 있습니다. 유동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자산. 혹은 유동자산보다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게 좀 더 낫겠네요. 유형자산이 훨씬 낫겠네요. 유형자산. 우리가 유형자산, 여러분 뭡니까? 유형, 형태가 있는 자산인 거죠. 말 그대로 뭐죠? 기계나 토지나 뭐 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유형자산이에요. 그래요. 사장님은 본인이 아주 오랜 시간의 그 장고 끝에 내린 그 결정으로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제 투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투자 결정인 거죠. 투자 결정. 투자 결정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투자 결정을 하면 그래, 이제 우리 이러한 사업으로 진출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래, 땅을 사고 그리고 공장을 짓고 그리고 기계 설비를 사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한번 운영해보자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CFO가 마련해온 이 자금을 바로 여기에다가 집중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공장이 지어지고 기계 설비가 들어와서 사람이 고용이 되면요. 이제 이 공장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운영해야 될 겁니다. 바로 이 공장에서 뭘 하게 되는 거냐? 우리는 이제 생산하고 그리고 이 공장을 뭐 합니까? 운영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운영을 하면요. 당연히 제품의 이 공정의 끝에 뭐가 탁 탄생하냐?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그 유형의 제품들이 딱 생산이 될 겁니다. 그 제품이 어디에 표시가 되냐? 바로 여기 위쪽에 보면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재고자산. 이게 뭐냐? 바로 그 회사가 만들어낸 상품인 거죠. 바로 여기로 이렇게 해서 표현이 딱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회사가 이제 재고자산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 재고 자산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고에만 쌓아둡니까? 아니죠. 당연히 이 재고 자산, 이 상품 만들어낸 상품을 이제 어떻게 해요? 시장에다가 판매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재고 자산이 드디어 시장에 판매가 될 거예요. 판매가 될 겁니다. 시장에 판매가 되겠죠. 그러면 시장에 이제 판매를 하게 될 거예요. 판매를 하면요.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면 말 그대로 많이 팔리면 그 회사의 경영성과가 어떤 거죠? 좋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서 그 제품을 판매할 때 판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회사 경영성과가 나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경영성과, 아까 전에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알려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포괄손익계산서였던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판매되어서 기업의 경영성과가 여기에 쭉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항목이 이게 되죠. 우리가 팔았는 총 금액. 그게 뭡니까? 매출액이라는 게 되죠. 매출액. 가장 첫 번째, 우리 이 매출액이 여기에 나올 겁니다.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해볼까요? 삼성전자면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럼 갤럭시 스마트폰이 대당 100만 원일 때 그때 그게 시장에서 총 10대가 팔렸다. 그럼 총 얼마의 매출액이 나옵니까? 그렇죠. 1000만 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 위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매출액을 판매를 하고 나면요. 그럼 이 제품을 만들 때 우리가 공짜로 만들었냐? 아니죠. 그렇죠. 거기 안에 아주 다양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뭡니까? 반도체도 들어가고 또 뭐예요? 배터리도 들어가고 또 뭡니까? 램도 들어가고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다양한 재료의 원가들이 들어갈 겁니다. 맞죠? 말 그대로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 바로 그걸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매출 원가. 그게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잠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실 때쯤은 이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많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꽤 힘듭니다. 사실 언론에 많이 지금 이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국가 약간 재난 사태까지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반도체의 말 그대로 소재가 되는 그 소제품을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걸 지금 차단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이 반도체가요. 대한민국 전체 수출에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사실 수치거든요. 근데 이걸 수출 못한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이게 좀 조속히 해결됐으면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매출액에서 다 빼야 되는 게 뭐냐? 매출 원가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그래요. 여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나면요. 그 다음 빼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요. 근데 그 판매를 그냥 하냐? 아닙니다. 그 판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홍보도 해야 될 거고, 판매 촉진도 해야 될 거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반비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맞죠? 바로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 그래서 그걸 판매 관리비라고 합니다. 판매 관리비라 그래요. 판매 관리비라 그럽니다. 이걸 우리 줄여서 판관비라고도 해요. 판관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판매 관리비를 빼면요. 그럼 뭐가 나오냐? 바로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옵니다. 영업이익. 영업이익이라는 게 딱 나오죠. 아주 중요하죠. 영업이익. 보통 여러분들께서 경제신문이나 다양한 경제와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요. 매 기업들이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그때 그 실적 발표에서 항상 실적 발표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뭐냐?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번에 쌤이 회계 파트를 설명을 할 때 그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바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판관비를 빼면 뭐가 나오냐?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비용들이 빠지나? 요런 게 빠져요. 뭐가 빠지냐? 자, 보세요. CFO가 자금을 조달해 올 때 그냥 해온 게 아닙니다. 남의 돈이랑 내 돈을 가지고 빌려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 돈 빌려온 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가장 첫 번째로 빠지는 비용이 뭐냐? 그렇죠. 남의 돈을 빌려와가지고 내가 줘야 되는 거. 뭐죠?
그 이자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첫 번째 빠지는 게 뭐냐? 이자 비용이 돼요. 이자 비용.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빼면요. 뭐가 되냐? 요게 나옵니다. 뭐? 법인세 차감전, 뭐? 영업이익이 됩니다. 법인세 차감전 영업이익이 돼요. 법인세 차감전 영업이익이라는 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 그래요. 우리가 영업이익이 나와서 일단 남의 돈 빌려온 거, 그걸로 우리가 이자 비용을 일단 비용을 치렀네요. 그러면 이 법인세 차감전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그 다음 뭐가 빠지냐? 그 다음 빼야 되는 게 내 돈에 대한 대가가 먼저 빠지는 게 아니라 자, 이 기업이 이러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어떤 뒤에서 이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할 때 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한 그런 경제 주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정부죠, 정부. 정부가 그 다음 뭘 가져가냐? 그렇죠. 세금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빠지는 게 뭐냐? 바로 법인세라는 게 빠져요. 법인세. 그러면 요렇게 빠지면 뭐가 되냐? 이제 바로 당기가 뭐냐? 그 해의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결국에 기업은요, 매출 레포트 이런 걸 쭉 빼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당기 순이익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요게 누구 거냐? 요게 바로 아까 전에 내 돈을 투자한 거에 대한 대가, 바로 그 돈이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당기 순이익이 크면 클수록 좋을까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이게 가장 크면 클수록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하나 나오네요. 뭡니까? 기업의 목표는 뭡니까? 이윤 극대화. 그렇네요. 기업의 경영 성과에 결국 비용들을 쭉 다 빼고 난 뒤에 최종 남는 게 뭡니까? 그게 당기 순이익, 이윤인데 이게 가장 크면 클수록 기업은 당연히 좋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요. 일단 첫 번째 이윤 극대화를 여기서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 당기 순이익이라는 게 나오면요. 자, 이게 누구 거냐? 바로 이게 내 돈, 자본, 주주들의 몫입니다. 그럼 요게 어디에 흘러 들어가냐? 요게 요렇게 해서 어디? 여기 자본에다 흘러 들어가요. 자본에. 왜? 요거는 주주들 거니까. 우리 거니까. 내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일정 금액을 이렇게 키워줄 겁니다. 당기 순이익이 여기 들어오면 당연히 그 크기만큼 여기가 증가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서 두 번째 목적이 나오네요. 뭡니까? 주주 가치 극대화. 그렇네요. 이윤 극대화는요, 결국에는 이 이윤이 자본, 여기에 흘러 들어와서 여기가 누구 거냐? 바로 그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 건데 주주의 이익을 키워주니까 이윤이 극대화되는 건 결국 여기도 극대화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주 가치 극대화가 일단 맞네요. 그렇죠. 두 가지 목표가 우리가 일정 조건 안에서 다 맞다라는 똑같은 의미를 한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지막.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자산은 부채랑 자본이 있는데, 즉 내가 산 집 10억은요. 남의 돈 7억과 내 돈 3억으로 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내 집 10억은요. 남의 돈 7억이랑 내 돈 3억을 두 개 딱 더하면 정확하게 10억이 맞네요. 맞습니까? 이건 우연이에요? 아니죠.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집을 살 때 10억을 주고 샀으면 그걸 자본을 조달을 7억, 3억으로 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양쪽을 합치면 당연히 똑같겠죠. 여기 10억, 여기 10억.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의 돈을 빌려왔다는 부채가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는요. 즉 자본이 증가하며 뭐가 함께 증가할까요? 그렇죠. 자산이 같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자산이 뭡니까? 바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니까 여기가 증가한다는 말은 즉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기업 가치 극대화가 되는 거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기업의 목표의 세 가지가 결국에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요걸 일단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셨던 이 과정이 뭐냐? 바로 모든 기업들의 1년 동안의 그 기업의 활동의 과정을 저희가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한번 훑어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기업은 이런 식으로 매년 활동을 해 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다 했어요.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뭐 봤냐? 지금 기업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어떠한 기업이 활동을 해가는지를 그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업의 목표 세 가지를 확인했네요. 기업의 목표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 이윤 극대화. 두 번째 뭡니까? 그렇죠. 주주가치 극대화. 마지막 세 번째 기업 가치 극대화. 그게 다 여기에서
똑같은 의미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경영학이 뭐였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경영학이 뭐였습니까? 기업의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기업이 어떤 식으로 활동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기업이 성장해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그게 경영학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활동을 지금 우리가 여기에 다 적어놨네요. 기업은 1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럼 또 1년이 지나면 다시 여기서부터 이런 활동을 계속해 가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여기 적혀 있는 게 기업의 1년 동안의 활동인데 이 과정에서 바로 방금 우리 공부했던 경영학의 8가지 과목들이 싹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경영학의 8가지 과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회계, 두 번째 재무관리, 세 번째 경영전략, 네 번째 생산운영관리, 다섯 번째 마케팅, 여섯 번째 인적 자원관리, 그리고 일곱 번째 조직행동론. 마지막 뭐예요? 경영학의 일반, 경영 기타들입니다. 그럼 바로 이 8가지가 지금 봤던 우리 이곳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기업의 이런 1년의 활동을 볼 때 마치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뭡니까? 구구단처럼 이런 기업의 1년의 활동을 볼 때 지금 제가 뭘 가지고 하고 있냐? 바로 회계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러한 활동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업의 회계는요, 수학에서 구구단 같은 존재로요. 바로 이 회계가 기업의 언어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회계는요, 가장 기본 베이스고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본 이 전체가 이게 바로 회계가 됩니다. 회계. 첫 번째, 이게 회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그래요. 우리가 이런 회계 과정, 회계가 어떻다라는 걸 배우고 나면요. 그 다음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기업이 어떠한 일을 할 때 가장 첫 출발점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CFO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금을 조달해 와야 돼요. 근데 그냥 자금을 조달해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조달해 왔어요? 그렇죠. 남의 돈과 내 돈을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이 조합을 가져왔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거 생각했던 겁니다. 맞습니까? 바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되는지 이거와 관련된 학문이 뭐냐? 바로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기업의 재무관리예요. 여기가 재무관리예요. 재무관리는 바로 이걸 배우는 겁니다. 남의 돈과 내 돈을 어떻게 비율로 가져왔을 때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거 연구한 학문이 바로 재무관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CFO가 그럼 이 재무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해 옵니다. 그럼 이걸 누구한테 줍니까? CEO한테 자, 사장님 받으세요 하고 던져줄 거예요. 그럼 사장님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그렇죠. 아주 오랜 기간의 장고 끝에 뭘 해야 되죠? 그렇죠. 투자 결정을 합니다. 바로 이거. 여기 보시는 투자 결정에서 어떠한 학문이 나오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프라미스한 미래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경영자가 전략적으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과목이 뭐냐? 그게 바로 경영 전략인 거죠. 경영 전략. 그래요. 그래서 CEO는 이런 투자 결정에서 경영 전략이라는 과목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여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투자 결정을 어디 유형 자산에다 하게 되면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요.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기계 설비를 놓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제 뭐 합니까? 그 공장에서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바로 네 번째. 그래요. 생산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걸 관리하는 학문. 그게 바로 뭐냐? 생산 운영 관리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에서 네 번째가 나오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막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만든 게 우리가 재고 자산, 즉 물건으로 딱 나오게 되는데 이걸 그냥 공장에 쌓아두냐? 아니죠. 어떻게 해요? 판매하죠. 이거를 판매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여기서 또 나오네요. 판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 바로 다섯 번째, 마케팅이 여기서 공부해야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판매할 때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이런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지를 쫙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마케팅을 잘해서 우리는 단기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단기 순이익이 극대화되어서 결국 이게 우리 자본으로 흘러들어와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서 우리 전반적인 기업의 경영 성과를 극대로 가져가는 게 이게 바로 경영학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사실 거의 끝인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쭉 흘러갈 때, 자, 이 모든 과정에서, 즉 뭐냐, 재무 관리를 하든, 경영 전략을 하든, 생산 운영을 하든, 또 마케팅 판매를 하든, 지금 이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겁니다. 회사는요, 결국에는 아무리 기계가 많아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공부하는 거. 그게 뭡니까? 인적 자원 관리라 그러죠.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7번째. 이런 사람들의, 개별 사람들의 관리하는 법을 공부했으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그렇죠. 개별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달라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의 지금 이 공간에 모여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이 모여 있는 조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 다음 공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다음 배워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조직 행동론인 거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8번째는 뭐냐? 그렇죠. 이거 외에 이러한 과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회사가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게 경제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정부의 다양한 규제나 어떤 그런 법적인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적용을 받게 돼요.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8번째 배워야 되는 게 뭐냐? 그게 경영 일반입니다. 보통 여기에 상법, 세법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게 바로 경영 일반, 기타 사항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우리 이제 다 배웠네요. 우리가 8가지 과목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보니까 정말 경영학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업이 1년 동안 어떠한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과목이 경영학인데 경영학에 8대 과목이 있었어요. 그 8대 과목이 다 개별 과목이 아니었네요. 결국에는 정말 이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다 군데군데 요소에서 필요로 했던 과목들이었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8가지 과목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여기에 있는 이 8개, 바로 이 8개가 지금 여러분들 적혀있는 이것과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경영학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요, 지금 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방향으로 경영학을 전체를 머리에 넣어 놓으시면 아주 경영을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경영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8가지 통해서 우리가 전공 필수 과목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과정에서 하나씩을 공부했던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해 주신다면 그러면 너무 좋은 툴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보시는 여러분, 이 정리는요, 어디 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선생님이 쌤이 그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또 제가 삼성증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실무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회계재무제표를 이런 식으로 경영학에 적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툴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한번 공부를 해보신다면 아마 앞으로 경영학을 준비하실 때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영학은요, 과목이 너무 많고 또 너무 많은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길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지금 쌤이 그려놓은 이 조그만한 그래프 하나를 보면서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과목이 어느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길을 잃지 않게 찾는 그런 하나의 지도로 생각하신다면 아주 좋은 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8가지 과목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가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첫날 OT 강의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처음 공부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쌤이 가장 경영학을 좀 쉽게 설명하려고 좀 노력해 봤는데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쌤이랑 이 부분들을 8개 과목들을 하나씩 좀 정복해 간다면 아마 수업이 종강할 때쯤 되면요, 여러분도 충분히 경영학에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선생님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회사 생활을 7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요, 특히 이런 경영 조직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서 실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정말 현실에 있는 기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시면 아마 경영학 공부하는데 가장 베스트의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쌤은 이렇게 강의 이론을 설명을 하고 나면요, 반드시 현실에 있는 기업들, 우리가 정말 신문기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러한 경영 이론들이 현실에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경영학을 이해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 기업 면접을 가셨을 때도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강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